큰언니가 팔이 나가고 둘째 언니가 팔이 나가고 셋째 언니마저 팔려고 하니까 이 셋째 딸이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고발을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경찰은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세월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합니다. 당신 그래서 되겠느냐? 그만큼 이 딸의 취업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하는 것은 당시 호주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면 딸 팔아보는 권한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참 그 불쌍한 어린이의 그 가련한 어떤 인생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장기로서. 그거는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나 그 시대 사회사를 연구하는 또 경제사 연구하는 제 같은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소설 안에도 있고 희곡 안에도 있고 딸 팔아보고 있고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살아가면서 술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을 쓴 희곡 시나리오도 있어요. 당시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930~40년대가 되면 전국에 한 9,000여 명 정도의 장기가 있었는데 그 장기의 4분의 2는 여전히 4분의 1은 여전히 일본인이고 나머지 4분의 2, 6,000명 정도는 대체로 그렇게 해서 모여 들어온 우리의 불쌍한 그 시대의 참 가난한 집안의 딸들인데 중국에서 그 위안소가 설치가 되니까 그 인신매매 업자들이 소위 중개업자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중개업자들입니다. 이 중개업자들의 활동이 거기까지 뻗어 나가가지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장기들을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어떤 모집된 여자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42년부터는 동남아 전선이 형성되니까 저 태국, 버마 뭐 이 지역까지 이제 중국은 가까이 있으니까 총독부가 굳이 간섭을 안 해도 알아서 민간업자들이 기민하게 활동을 해서 여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만 저 동남아는 또 항로편도 없고 하니까 그 동남아 현지 일본군 주둔군이 조선 군 사령부와 조선 총독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1942년. 근데 비로소 조선 총독부는 전국에 유력한 중개업자, 일종의 중앙도매상인에 해당하는 그런 중개업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이 사람들이 활약을 해서 대체로 한 800명 정도의 여자들을 이 동남아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보내진 여자들의 그 인터뷰 기록들이 자세하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한 50년 살다가 돌아온 훈 할머니라고 있어요. 훈 할머니. 기억하고 계시죠? 이 훈 할머니가 자기가 몸을 망치기 때문에 해방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그 캄보디아에 눌러 앉아서 손자까지 보고 가족을 이렇게 이국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서 알려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결국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그 이제 운명을 냈습니다만 이 여자가 그 자기가 거기 가게 되는 과정을 그 50년 전의 기억을 찾아내서 쓴 그 회고록이 있어요. 이 여자는 나이가 18세가 되어가지고 그 시집을 갈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혼담이 오고 간 총각이 같은 동네의 총각인데 참 그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어가지고 시집갈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언니 둘이 있었는데 그건 다 이미 출가를 했고 아버지는 연장수였어요. 가난한 연장수였습니다. 이 경남 하동에 진주 근처에 어느 해변가의 마을입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서너 명이 들이닥치더니 짐을 쓰라고 호통을 칩니다. 어머니는 저 방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고
아버지는 그 서너 명의 사람들하고 일본말로 그걸 이렇게 한참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 가려고 꿈에 부풀어 있는 애한테 부모가 너가 장차 어떻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 최소한도 양심이 있으면 말이지,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 얘가 막 소비 계산을 해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모양이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 나오니까, 동네에서 자기 또래 5명이 끌려 나가는데, 동네가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아. 자기가 그 헌담에 오고 가는 총각집을 지나면서 그 총각을 그 이름이라도 불러볼까 그렇게 생각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지 딸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전대금을 받아먹고 찾아온 중개업자. 그런데 왜 동네에서 5명의 처제들이 끌려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내다봅니까? 예? 그 옛날 동네라는 게 서로 사정을 뻔하게 아는데 이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확실한 게 나중에 캄보디아에 도착해요.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나서 2달 뒤에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뭐예요? 그러니까 딸을 내보내면서 이 비정한 아버지는 제발 어디로 가는지 주소는 나중에 알게 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사정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의 백오름을 갖고 끌려간 조선의 처녀들 뭐 이래가지고 너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로 간 그 여자들이 나중에 미군의 포로로 잡혀요. 군부대에다가 군부대가 이제 이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미군들이 이 여자들을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가를 쭉 다 쓰고 결론은 I come for is nothing more than a prostitute. 그들은 불쌍하고 쏘가서 오기도 하고 끌려오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존재는 nothing more than prostitute. 이들의 건강 상태는 대단히 양호했으며 그들은 남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윤택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미군들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956년에 보건사회 통계 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하는데 전국의 매춘부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그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통계 연구에 영어가 반드시 적히게 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 보이던 말이죠. 전국에 그 이제 성병 검사를 받은 그 여인들이 있는데요. 댄사, 위안부, 그다음에 접대부, 그다음에 밀착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1955년 한 해에 성병을 받은 검사를 받은 그 리얼 넘버가 실제 수가 11만 명. 근데 댄사는 이제 기성을 말합니다. 기성을 말하고 있어. 각 지방마다 뭐 환갑잔치 열리고 뭐 이러면 기성들 와서 노래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그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위안부, 프라스티튜트, 접대부는 이 술자리에 앉아서 이제 젓가락 흔들어 가면서 노래하고 손님들 들어주고 또 술 마시고 나면은 또 서로 눈 맞아서 또 이렇게
섹스 매매도 하고 밀착이라는 것은 다방 같은 데서 또 이렇게 영업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숫자가 다 11만 명이. 그리고 댄서를 제외하고는 이 전국의 그 주요 도시의 유곽 지역에서 성립해 있는 이 프라스티튜드가 61,833명인데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 그 위안부라고 불렀어요. 위안부.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 전국에 6만 명이 되고 일제시대 때보다도 무려 10배나 많아졌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미족 가족이 깨지고 남편이 죽고 길거리에 그 생활수단이 없는 과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리얼한 역사의 현실일진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프라스티튜트를 위안부로 불렀는데 이게 세월이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엉뚱하게 순결한 처녀가 일본군에 끌려간다. 이게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위안부의 제가 그 위안부에 관한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쓰면서 좋다. 이거 쓰고 나서 내가 무슨 꼴을 당해도 내가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제가 이 총재, 프라스티튜트가 우리말로 위안부였다. 네? 위안부였다. 전국에 6만 명이나 당시에 있었다. 이게 위안부의 원래 그 모습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렇지?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였다. 그 시대 사람들이 위안부로 하면은 프라스티튜트 다 알고 있었다. 그건 지금 그랬더니 뭐 제 책을 읽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해 연말부터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0년부터 30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해오던 사람들 정대협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녀상을 세워놓고 그 반대 시위를 30년간 했습니다. 지독한데 그 일기에 그 남나라 대사관 앞에서 말이죠. 그 소녀상을 나이 한 14살 정도 되는 그 단발머리 소녀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뭐 전국적으로 뭐 한 150 요 프란체스카 교회가 바로 앞에도 그거 있더라고. 있지도 않는 역사적 사실을 이미지네이션으로 그 동상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곳곳에 세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웁니다. 초등학교에 위안부 특별 교육의 날이 있어요. 애들을 울리고 애들을 시위대로 동원하고. 근데 그 2019년 12월부터 이 위안부 동상 이거 사기다, 엉터리다. 그리고 일본 남은나라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수요 집회, 정대협의 수요 집회 그만해라 하는 대항 시위가 성립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김정은 씨 저기 와 있네요.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위안부 사기 중단하라.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공창제라는 어떤 시장에 대응해서 가난한 집안의 호주들이 땅을 팔아먹는 그러한 결과로 생겨난 불행한 여인의 스토리다. 그걸 갖고 이 아까 귀향이라는 영화처럼 말이지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 국민을 울리고 분노하게 만들고 하는 것.
이제는 이제 공공연하게 국민한테 사죄해라. 그 이용수라는 유명한 그 대구 출신 위안부가 있습니다. 그 위안부도 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실제로 하면은 문제가 다 드러나니까. 이용수라는 가장 유명한 그 위안부 그 여자는 친구 꽤 넘어가가지고 어느 친구가 새벽에 저 밤에 가서 동창문을 당당 두드리고 야 용수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가보니까 빨간 뭐 구두하고 저 차를 보여주면서 내 따라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해서 그렇게 해서 따라나간 그 사람이 그 이용수예요. 이 사람이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였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렇다고 주장하지만은